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 개혁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을 할 때 추구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비례성 향상, 다당제 산출, 그 다음에 지역 간의 의석을 골고루 분산시키고, 또 지역주의 투표를 약화시키고, 대표성을 증진시키고, 정책 경쟁을 촉진시키고 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정치권에서 협치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협치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소수 보호의 원리에 무게를 둬서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만 통과되는 그런 방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협치가 합의를 의미한다면 쟁점 법안은 통과될 수가 없고 그리고 특정 쟁점 법안에서 다수가 지지하는 그 입장이 통과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수 지배의 원리에 위배되는 그런 아이디어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 증진, 이 선거 제도의 개혁의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이유는 색깔이 얕은 경우에는 이 선거 제도만으로는 이런 목표가 실행되기 어렵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비례성 향상 및 다당세 산출 이와 같은 목표는 달성될 수 있는데 나머지 목표는 달성되기가 어렵다. 이런 목표들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당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 다양한 선거 제도들의 개혁안들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어, 이와 같은 선거 제도 개혁 개정안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선거 제도 개혁 방향 개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다양한 개정안들의 구체적인 장단점,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전재수 의원부터 이제 박주민 의원안까지 이런 다양한 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의원들 외에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예를 들어서 전주회, 장제원, 권성동, 곽상도, 김은혜 의원들이 제안한 안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안이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지 않고 또 그 밖에 김상희 의원이나 강민정 의원 안도 있는데 그 안은 다른 의원들하고 다른 의원들의 개정안하고 중첩되거나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 보여준 표에서 나타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원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의 의원들이 이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제 이 개정안들을 이제 선거 제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일단 노랗게 표시된 거는 이제 준연동형 선거제도예요. 그 다음에 빨갛게 표시된 거는 연동형 선거제도. 그 다음에 녹색은 병립형. 그 다음에 파란색은 단순 비례대표 또는 완전 비례대표. 이 차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연동형은 이제 소위 독일에서 시행되는 선거제도로 이 준연동형하고 연동형하고 이제 차이는 연동형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 전면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전체를 연동형으로 배분한다는 것이고 이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를 연동형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준연동형은 연동형 비례대표와 병립형 비례대표의 중간 정도 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연동률이 예를 들어서 50%다. 그러면 연동형을 이론적으로는 50% 배분하고 50%는 병립형 의석으로 배분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 다음 시간에 하는 강의에서 연동형과 준연동형과 단순 비례대표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선거제도의 공통점은 유권자들은 후보의 1표, 정당의 1표, 즉 유권자 한 사람이 이제 2표를 행사하는 거죠. 후보와 정당에게 각각 1표씩.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이제 김상희 의원안이 있는데 김상희 의원안은 1인 3표인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거제도들은 이제 이게 상위 선거구와 하위 선거구로 구분이 되는데 상위 선거구가 높은 수준의 선거구죠. 그래서 지금 현행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현행 선거제도 전국구라고 얘기하죠. 비례대표 의원을 전국 수준에서 47명을 선발하는 시스템이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상위 선거구가 전국구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경우가 상위 선거구가 이제 권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권역의 크기는 이제 개정안마다 조금씩 다른데 김영배 의원안은 11명에서 32명까지 기존의 행정구역을 이렇게 통합해서 어떻게 통합하는가에 따라서 11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32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민형배 의원안은 15인에서 43인까지 역시 기존의 행정 시도를 어떻게 묶는가에 따라서 이 권역의 의원 정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의원 정수란 거는 그 권역에서 몇 명을 뽑는가.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15에서 43명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상민 의원안은 복층형 준연동형인데 그러니까 상위 선거구가 이제 두 개예요. 전국구가 있고 권역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구에서 46명을 뽑고 기존의 시도 권역을 사용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2명,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그런 권역에서는 이제 30명 이런 식으로 상위 선거구가 두 개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이은지 의원안은 전국구에서 120명, 그 다음에 이제 김정빈 의원안은 15개 권역에서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5명에서 15명 정도.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그 권역을 어떻게 획정하는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존 행정구역을 사용해서 이렇게 추산해 보면 5명에서 15명을 뽑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박주민 의원안은 전국구가 상위 선거구이긴 한데 조금 다른 개정안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를 따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이 전국구 유권자들은 전국 수준에서 정당 투표를 하긴 하는데 정당 투표만 하고 의원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역에서만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데 권역에서 발생할 불비례대표적인 그 결과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유권자들은 전국 수준에서 정당 투표를 하고 각 정당들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할 수 있도록 의석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권역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권역에서 낙선한 후보들 중에서 득표율이 높은 후보 순으로
의석 조정 과정에서 다시 당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수준에서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를 하는 이유는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을 뽑기 위함이 아니고 가능한 한 비례적인 의석 배분을 하기 위해서 정당 투표율을 전국 수준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정당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세한 건 역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위선거구. 이제 하위선거구도 역시 이렇게 색깔별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1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기존 방식대로 소선거구제를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이제 하위선거구에서, 권역에서 중대선거구를 이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중대선거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중대선거구라는 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도 이처럼 6명에서 11명을 뽑으면은 뭐 대선거구제, 이제 기본적으로 4명 이상이면 뭐 대선거구제, 4명 이하면 뭐 중선거구제 그렇게 얘기해서 중대선거 보면 뭐 2명에서 뭐 4명 이상까지 뽑으면 중대선거구라고 얘기하는데 어, 4명을 좌우로 중이냐 대냐 그렇게 얘기하는 기준도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대선거구라는 것 자체가 비례대표제도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SNTB라고 불리는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 Single Non-Transferable Voting System, 그러니까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이 한 표만 행사해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은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을 수도 있고, 또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에서는 9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싱글 단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표만 행사하니까. 근데 non transferable 비이양이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이 선거제도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를 선발하기 때문에 같은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서로 경쟁하게 돼요. 근데 같은 정당 후보들 중에 한 후보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후보여서 표를 다 흡수해버리고 그 후보 때문에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가 낙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같은 정당의 강력한 후보 때문에 낙선한 후보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리고 또 정당 간의 의석 배분이 비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한 후보가 표를 다 흡수해가지고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들은 다 떨어져 버리면 그 후보들의 표를 다 합산하면은 정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2석이나 3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합산하지 않고 각 후보들이 얻은 표는 자기 것으로만 계산이 되고 다른 후보에게 이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후보가 당선되는데 20%면 충분하다. 그런데 한 후보가 50%를 얻어서 30%의 잉여표를 얻었어요. 그럼 30%의 잉여표를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에게 이양시켜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한 후보가 그 50%의 표를 가지고 자기만 당선되고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를 낙선시킬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표를 골고루 분산해서 같은 정당의 막강한 후보 때문에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가 낙선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표를 골고루 분산시켜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진 선거제도예요. 하지만 똑같은 중대선거구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비례대표제에서 중대선거구를 사용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일단 같은 정당의 후보들이 얻은 표는 정당표로 합산이 돼요. 정당표로 합산이 되고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 배분을 하기 때문에 한 후보가 아무리 표를 많이 흡수해도 그 잉여표가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에게 이양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후보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표를 많이 얻게 되면 그 정당의 득표율이 높아지고 그 정당에게 돌아갈 의석이 증가하게 되니까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도 한 후보의 막강한 득표력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다 그렇게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단기 비례양식 선거제도를 주로 중대선거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중대선거구는 단기 비례양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편의상 여기서 이제 중대선거구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단기 비례양식을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이 SNTV 단기 비양식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편의상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하위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는가?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선발하는 후보의 수를 학술적인 용어로 선거구 크기라고 불러요. 선거구 크기. 그러니까 한 명을 뽑으니까 선거구 크기가 1. 그 다음에 4명에서 9명을 뽑으면 선거구 크기가 4에서 9. 그래서 가로치고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3명을 뽑는 지역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안은 6명에서 11명 정도를 선발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이 SNTV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똑같은 중대 선거구지만 다른 메커니즘으로 집계하고 의석 배분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선거 공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단순 다수 이런 시스템은 이제 다수제 선거제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다수제 선거제도가 있는데 이제 결선 투표제 같은 게 다수제예요. 이제 그 시스템은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있을 때만 그 후보가 당선되고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을 때는 1등과 2등이 결선 투표를 통해서 승자를 결정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걸 이제 다수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다수제 시스템 중에 일종이 단순 다수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됐고 그 다음에 SNTV 소위 중대선거구제라고 불리는 SNTV는 준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하고 이 다수제하고 중간 정도 된다. 그래서 준비례대표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의 안은 비례대표제의 범주에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하위 선거구와 상위 선거구의 의석 배분을 보면 현행 시스템은 하위 선거구, 소선거구에서 253명의 의원을 뽑고 상위 선거구에 그러니까 전국구에서 47명을 뽑죠. 이렇게. 그리고 전지에서 의원안도 마찬가지 상위와 하위와 의석 할당을 똑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붙은 개정안 즉 빨갛게 표시된 경우는 이제 의원의 수가 증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안, 김영배 의원안, 그 다음에 이은지 의원안은 의석수를 늘리면서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방안이에요. 그 비례대표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비례대표 의원을 또 늘리다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의원 수를 유지한 채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면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면서 지역구 의원의 수를 크게 줄이지 않는 방안이 바로 이 세안이에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의 수는 큰 차이가 없고 그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이렇게 늘린 안이 바로 빨갛게 표시된 안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안들은 이제 지역구 의원 수를 상당히 줄였죠. 253명에서 150명. 그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150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김두관 의원안은 현행 시스템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고,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안도 그대로 유지하되 전국구 46명, 권역 127명, 지역구 127명. 그 다음 김종민 의원안은 150, 150, 1대1.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은 비례대표로 권역에서 253명을 뽑고, 그 다음에 47명은 이 권역에서 떨어진 의원들 중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의석을 보정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47명을 전국구 수준에서 따로 뽑는 게 아니에요. 이 47명은 권역구에서 낙선한 의원들 중에서 득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이 권역에 보정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명부 유형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제 빨갛게 표시된 거는 폐쇄형, 그 다음에 부분 개방형, 그 다음에 개방형이 있는데, 이제 폐쇄형은 당에서 후보들의 순위를 결정해서 유권자들이 그 순위를 바꿀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 유권자들은 정당 투표를 하는 거죠. 후보에게 직접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 없죠. 그다음 개방형은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직접 투표를 해서 득표 순으로 선거구에서 득표를 많이 한 후보의 순으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부분 개방형은 이 폐쇄형과 개방형의 중간 시스템이에요. 왜 부분 개방형을 채택하느냐? 폐쇄형은 정당에서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당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하향식 방식으로 당대표나 아니면 대통령 측근에게 높은 순위를 배분하면 유권자들은 후보의 순위에 영향을 못 미치고 또 후보의 입장에서도 유권자에게 봉사할 그런 동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한테 표를 얻을 필요 없이 자신에게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런 지도부에게만 충성하면 높은 순위를 얻기 때문에 유권자하고 단절되고 대신 정당 지도부에게만 충성하겠죠. 그런 단점이 있고 근데 개방형 정부는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에게 투표하긴 하지만 후보의 입장에서는 자기 선거구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인기를 통해서 많은 득표를 해서 당선되면 되니까 자력 당선이 가능한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충성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자기만의 이익 또는 자기 지역구만의 이익을 쫓아서 중앙 정치를 하지 않고 지역구에서만 인기 관리만 하면 표를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정당이 약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형 명부에서 후보들이 정당 지도부에만 충성하는 그런 문제, 또 개방형에서는 자기 지역구에서 인기 관리만 하는 그런 문제, 그 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부분 개방형인데 부분 개방형에서는 일단은 유권자들이 정당에게도 투표하고 후보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데 자력 당선 기준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표를 얻으면 그러면 그 후보는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표를 통해서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당선이 되는데 그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후보의 경우에는 정당이 제시한 후보의 순위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당표 아까 조금 전에 후보에게도 투표하고 정당에게도 투표한다고 얘기했는데 정당표와 그리고 또 후보가 일정 당선 기준을 넘어서면 자력으로 당선된다고 했는데 당선 기준을 넘어서서 더 많은 표, 즉 잉여표를 정당표하고 합산해서 당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후보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당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후보에게 잉여표와 정당표를 나눠줄 때 정당에서 제시한 후보의 순서대로 나눠줘요. 높은 순위에 있을수록 정당표와 잉여표를 먼저 배분받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는 자력 당선으로도 당선될 수 있고 또는 높은 순위를 받으면 당선에 유리하기 때문에
두 가지 동기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후보들이. 지역구 사업도 열심히 해서 많은 개인표를 얻어야 되고 또 동시에 높은 순위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폐쇄형 명부의 단점과 개방형 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후보가 자기 선거구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당에게도 충성스러운 활동을 해서 높은 순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이제 선거 제도들을 이렇게 선거제도 이름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 선거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상위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는지 그다음 하위 선거구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선거 공식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상위와 하위의 의석 비율, 명부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개정안의 이제 특징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은 여기까지 녹색과 노란색 부분까지 살펴보고 그러니까 이 녹색 부분은 이 전 시간에 제시했던 이 선거제도 개혁 방향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를 중심으로 목표 달성 효과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왜곡 요소라는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 그러니까 각 개정안의 구체적인 장점, 단점, 그다음 개선 방향은 이 선거제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이 녹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목표인 이제 비례성 향상 및 다당제 산출 효과를 살펴보면 여기 나오는 숫자는 뭐냐면 10%를 얻은 정당이 10%의 득표를 한 정당이 의석을 몇 퍼센트 정도 가져가는가를 분석해서 얻은 수치예요. 근데 이제 어떤 가정을 했냐면 A, B, C 정당이 있는데 A 정당의 득표율, 정당 득표율 50%, B 정당은 40%, C 정당은 10%를 얻었을 때, 그리고 지역구 의석은 A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지역구 의석을 얻었다고 가정한 경우, 즉 60%, B 정당은 40% 정당 득표였는데 그만큼 가져갔고, 그다음 C 정당은 10%의 정당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는 한 석도 못 가져갔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각 정당이 이와 같은 정당 투표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군소 정당에 해당하는 정당 C, 즉 10%를 얻은 정당 C가 몇 퍼센트의 의석을 가져가는가를 계산해 가지고 적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10%를 득표한 정당 C가 가져갈 의석의 비율은 5.3%,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5.3%, 이탄희 의원안의 경우 이제 6.2%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안이 전재수 의원안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경우는 그 이유는 이찬희 의원이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탄희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77석, 그 다음에 전재수 의원안은 47석이니까 전재수 의원안에 비해서 이탄희 의원안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달리 얘기하면 비례성이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를 득표했을 때 정확히 10%를 가져가게 되면 10%의 의석을 가져가게 되면 완전한 비례대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재수 이탄희 의원안의 경우에 이 완전한 비례성 10%로부터 약간 동떨어진 4%, 4에서 5% 정도가 못 미치는 비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비례대표성이 약간 반절을 조금 넘어서는 비례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영배 의원, 민영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수준, 약 6.7에서 7.5% 정도. 이처럼 민영배 의원안이 김영배 의원안보다 더 높은 비례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역시 김영배 의원안은 220대 110이니까 2대 1이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2대 1. 그 다음 민영배 의원은 1대 1이기 때문에 더 높은 비례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이상민 의원안은 6.6% 정도.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안을 서로 비교해 보면 김영배, 민형배 의원안이 가장 높은 수준의 비례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거제도 개정안을 보면 김두관 의원안은 5.8%, 그 다음에 이은주 의원안은 완전 연동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10%, 그러니까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초과 의석이라고 하면 지역구에서 승률이 높은 정당,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정당이 A라는 정당이 50%의 득표를 했는데, 정당 득표했는데,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한 60%에서 70%의 지역구석을 싹쓸이했다. 그러면은 A라는 정당은 전체 의석의 50%만 가져가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자신들이 가져가야 될 이 50%의 의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지역구에서 확보하게 되면 그 지역구 의석을 뺏어가지고 이 50%에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배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 의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례대표 제도라고 하면 A라는 정당이 50%의 정당 득표를 냈으면 딱 50%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이 50%에 해당하는 의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지역구에서 이겼으면 그 더 많이 얻은 부분만큼의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1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더 많은 초과 의석이 발생하면 할수록 그만큼 비례성이 깨지게 되는 거죠. 연동형 선거제도는. 그 다음에 김종빈 의원안은 5%, 10%의 정당 투표를 한 정당은 5%의 의석을 가져가게 돼요. 왜 김종빈 의원안이 가장 낮은 수준의 비례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김종민 의원안은 병립형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 따로, 그러니까 150개의 지역구에서 각 정당들이 경쟁을 하고, 근데 10%를 득표한 C정당, 군소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하나도 못 얻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는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불비례적인 선거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기 때문에 이 병립형 선거제도는 일종의 준비례대표제예요. 준비례대표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낮은 수준의 비례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은 이제 완전 비례대표제니까 완전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완전 비례대표제에서는 10%를 얻은 정당 C가 10%의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완전 비례대표제 또는 단순 비례대표제에서 이 비례성을 훼손하는 경우는 이제 봉쇄조항 때문에, 봉쇄조항이라고 하면 한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얻어야 될 득표율을 의미하는 거죠. 한국의 경우는 3%의 봉쇄조항, 이처럼 봉쇄조항을 못 넘기는 정당들이 다수 있게 된다면 봉쇄조항을 넘긴 정당들끼리 의석을 나눠갔기 때문에
완벽한 비례대표성이 충족되지가 않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권역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작은 권역, 예를 들어 5명을 뽑는 권역에서는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총 100%의 득표에서 5명만 뽑기 때문에 100 나누기 5 하면 20% 정도를 득표를 해야 되는데 20% 정도의 득표력이 없는 군소정당은 의석을 하나도 못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권역을 작게 획정하면 비례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안은 그와 같은 문제, 작은 권역에서 발생하는 불비례대표적인 결과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구에서 정당 득표를 하고 전국구 정당 득표율로 의석들이 비례적으로 배분되도록 그렇게 한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안은 거의 10%에 가깝게 의석 배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는 이은주 의원의 연동형 선거제도와 박주민 의원의 단순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인데 이 둘을 비교하면 박주민 의원안이 더 비례대표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은지 의원안은 연동형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초과 의석이 발생하게 되고 그 초과 의석에 따라서 비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의석의 지역 분산 효과. 그러니까 지금은 영남 지역은 국민의힘이 거의 싹쓸이하고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그런 선거 결과와는 달리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의석을 확보하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의석을 확보하는 그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재수 이탄희 의원하는 후보들을 순위를 정할 때 전국구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하는데 후보들의 순위를 정할 때 폐쇄형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폐쇄형으로 후보들의 순위를 정할 때 예를 들어서 비례적으로 뭐 영남 의원과 호남 의원을 비례적으로 이렇게 후보의 순위를 정한다면은 의석의 지역 분산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순위의 지도부 측근들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는 영남 의원들이 되게 높은 순위를 받을 테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의원들이 영남 의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구 의원의 후보 순위를 결정할 때 영호남 의원들의 후보 순위 배정을 이렇게 골고루 영남과 호남에서 골고루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보 순위를 배정하지 않으면 의석 지역 분산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렵죠. 폐쇄형 정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김영배 의원안과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의석 지역 분산 효과가 중간 정도 된다. 왜냐하면 이 선거제도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김영배 의원안과 민형배 의원안은 이제 권역에서 뽑죠. 권역에서 뽑는데 제일 작은 권역이 이제 11인을 뽑고 김영배 의원안의 경우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 15명을 뽑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영배 의원안의 경우에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들이 최소 대구 경북 11명에서 그 다음에 32명까지 최대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이제 김영배 의원안은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준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각 권역의 의원 정수 곱하기 정당 득표율 그래서 2분의 1로 나누고 그러니까 준연동형은 2분의 1로 나누지만 연동형에서는 2분의 1로 안 나누고 이 부분을 사용해서 연동형 의석을 배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연동형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준연동형은 2로 나누니까
더 적은 수의 연동형 의석을 가져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연동형 의석 플러스 준연동형이니까 준연동형은 연동형 의석 또 연동형 플러스 또 병립형을 가져가죠. 병립형 의석을. 그래서 이 둘을 합한 의석이 예를 들어서 10%를 득표했다면 이와 같이 의석을 가져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10%를 득표했다. 그러면 2.2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나름 헤어 방식이라고 해서 이 나머지의 크기에 따라서 뭐 잔여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디테일한 건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고 주석을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서 10%를 득표하면 두석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광주, 호남, 제주에서 국민의힘이 10%를 득표하면 2.68 반올림한다고 가정하면 3석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배 의원안 같은 경우에 광주, 호남, 제주에서 국민의힘도 의석을 가져갈 수가 있고 또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은 이제 10%보다 더 높은 득표를 하니까 30%를 득표할 경우에 이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 권역이 조금 달라요. 김영배 의원안과 조금 다르게 묶었는데 그래서 최소 대구 경북 15인에서 그 다음에 최대 경인 지역에 43명까지 이렇게 선발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선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10%를 득표한 정당 예를 들어서 광주, 호남, 제주에서 국민의힘이 10%를 득표하게 되면 약 3석 정도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10%를 득표하면 2.2석 즉 2석 정도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김영배 의원안하고 민형배 의원안이 광주, 호남, 제주, 대구, 경북에서 두 지역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가 거의 비슷한 이유는 준연동형이나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의원 정수에 따른 정당 득표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 광주, 호남, 제주 지역에서 의원 정수가 37명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30명 여기서 정당 득표율을 이렇게 곱하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배 의원안도 큰 차이가 없겠죠. 여기가 광주, 호남이 37, 대구, 경북이 30인데 김영배 의원안은 40대 33이니까 그러니까 민형배 의원안은 37대 30이었는데 김영배 의원안은 40대 33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영호남 지역에서 각각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라고 얘기했고 이상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이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영호남의 그 권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권역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이상민 의원안의 특징은 기존의 시도 행정구역을 권역으로 이용하는 제도예요. 근데 권역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즉 각 권역에서 너무 적은 수의 후보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영남과 호남에서 낮은 득표를 하는 민주당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가져갈 의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이상민 의원안의 경우처럼 기존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남의 경우에 전남 권역의 의원 정수가 10명, 그 다음에 전북에 10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경북 12명. 그러니까 아까 민영배 의원안이나 김영배 의원안에 비해서 이 권역별 의원 정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를 득표해도, 이처럼 10%를 득표해도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이 0.5, 0.5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안의 경우에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을 완화하는 효과, 그러니까 지역 간의 의석이 골고루 분산되게 하는 효과는 낮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권역을 너무 작게 자르면 비례성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지역 간의 의석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매우 낮아져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안은 의석 지역 분산 효과가 낮다. 그리고 영호남 지역에선 준성동형 의석 배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구가 너무 작게 될 경우, 권역이 너무 작게 될 경우에 준연동형 의석이 한 석도 배분되지 않아요. 군소정당에게. 그러니까 사실상 병립형 선거제도나 마찬가지가 돼요.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역주의 약화 효과. 지역주의 약화 효과는 이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책 대결, 촉진 효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 두 항목이 사실은 정책 대결이 촉진되면 지역주의가 약화되게 돼요. 근데 정책 대결을 촉진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장치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약화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역주의 투표를 유권자들이 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권역을 기존의 이제 행정 권역들로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이렇게 광주, 호남 지역이죠. 그다음 부울경, 대구, 경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 저기 이제 충청, 강원. 그러니까 이 두 지역, 세 권역을 비교해 놓고 보면 이 광주, 호남에 사는 호남민들은 어, 민주당이 1%라도 더 득표하면 1%라도 더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역주의 투표를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대표하는 지역 정당이 1%라도 더 득표하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주의 투표를 하겠죠. 그 다음에 부울경 지역도 마찬가지고, 부울경 지역 의원들이 가능한 한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하게 해서 유권자들이 여전히 지역주의 투표를 하겠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권역을 이런 식으로 묶으면 기존의 행정구역, 그 다음에 특히 영호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렇게 묶으면은 지역주의 투표 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광주, 호남, 제주하고 부울경을 묶어서 남부 권역, 그 다음에 대구, 경북하고 이렇게 묶어서 이걸 뭐 중부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서울 권역, 경인 권역 이런 식으로 묶으면, 그러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광주, 호남, 제주에서 뭐 한 80% 득표하고 부울경에서 한 30% 득표하면 이제 평균적으로 뭐 한 뭐 50, 5, 60%쯤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 7, 80%,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4, 50% 해서 평균을 내면 여기도 역시 뭐 50에서 6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권역에서 한 정당이
의석을 집중하는 효과도 없어지고, 또 유권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호남민들이 민주당에 집중적으로 투표를 한다고 해도 의석을 배분할 때 정당이 제시한 명부 순위대로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호남민이 민주당에게 집중적으로 투표를 하더라도 만약에 정당에서 후보 순위를 결정할 때 영남 후보와 그 다음에 호남 후보를 골고루 배치한다면 그럼 민주당이 호남민들이 지지하는 압도적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영남 후보에게도 유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국민의힘의 경우 영남민들이 국민의힘에 집중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후보의 순위를 결정할 때 영호남 후보들을 골고루 배치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영남민의 국민의힘에 대한 집중적인 지지가 또 호남 후보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 효과도 줄어들고 또 유권자들이 굳이 자신의 지역 정당에 집중적인 지지를 보낼 동기도 약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 안들을 비교하면 다 기존의 영남과 호남을 이렇게 분리하는 권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부울경, 대구, 경북 이런 식으로 권역을 분리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지역주의 투표를 하지 않을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의 투표 약화 효과. 첫 번째, 정책 투표를 유도해야 되는데 정당들이 정책 경쟁을 하지 않고 행정구역을 기존의 영호남 행정구역을 이용해서 권역을 설정했을 경우에 지역주의 투표 약화 효과는 낮다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안도 행정구역을 그대로 이용한 채로 권역을 획정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효과. 박주민 의원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역을 획정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6인 권역에서 11인 권역까지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했는데 기존 행정구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 시도 17개 행정 권역을 분할해서 6인에서 11인 선발 선거구로 나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의 투표 약화 효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사실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가 이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대표성 증진. 그러니까 대표성이란 거는 기존 정당들이 당을 깨가지고 군소정당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다당체제를 형성하는 걸 대표성이라고 하지 않고 기존 정당들 외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약자들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증진되는 게 대표성의 증진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대표성 증진 을 위한 그런 항목들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미비하다 그렇게 적은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성 증진을 위해서 정당 개혁을 통해서 후보들 공천할 때 시민사회의 그런 다양한 집단 대표들을 공천하고 그들이 높은 순위를 받을 때 대표성이 증진되겠죠. 근데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득권 정치 엘리트들이 공천받고 높은 순위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냥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그냥 다당 체제를 형성해서 이합 집산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경쟁 촉진 요소 이 역시도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이미지 경쟁, 정쟁 중심의 선거 경쟁, 입법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정책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도 정당 개혁을 통해서 해소해야 될 문제고, 대의 기능 촉진 요소도 역시 기존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그런 형태의 선거 경쟁과 입법 경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별로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이 세 요소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김두관 의원안과 이은지 의원안 경우에 폐쇄형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전 안들도 마찬가지고 폐쇄형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당 지도부 중심의 공천을 하게 된다면 대표성과 정책 경쟁, 그 다음에 대의 기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그런 요소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김종민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하는 대표성 증진 요소가 살짝 있긴 해요. 왜냐하면 개방형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방형 명부를 사용해서 기존 정치 엘리트들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들의 인기에 의존해서 유권자들 투표를 하고 그들이 다시 의회에 진입하게 된다면 기존의 정치 엘리트 중심의 다당 체제가 형성되겠죠. 하지만 이제 선거구 크기가 아주 큰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인이나 11인 정도를 선발한다면,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기존 체제에서 대표되지 않았던 그런 계층 집단이나 직업 집단, 직능 집단이 정당을 만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1인 권역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를 득표한다면 10 곱하기 11, 10 곱하기 11에서 약 1.1이 해여수가 되고, 따라서 한 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의회에 진입하지 못했던 그런 뭐 직능 집단 같은 경우가 만약 10% 정도의 득표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11인 권역에서 한 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개방형 명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를 선택할 수 있고 10%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직능 집단이 당을 만들어서 그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그 당의 후보들을 지지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런 그동안에 대표되지 않았던 직능 집단이나 계층 집단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대표성 증진 요소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은지 의원안의 경우에 비례대표성이 가장 높음에도 박주민 의원 안과 함께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증진 요소가 약하다라고 본 거는 이제 폐쇄형 명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이제 폐쇄형 명부, 즉 후보의 순위를 결정할 때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직능 집단이 유입될 수 있도록 후보의 순위를 결정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은지 의원안도 대표성 증진 요소가 있는데 그런 정당 후보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선거 제도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쇄형은 일단 대표성 증진 요소가 약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단 민주적인 상향식 후보 선발과 공천 제도가 있다면 폐쇄형도, 그리고 충분히 비례적일 경우에 대표성 증진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게 이제 민의 왜곡 요소. 일단은 이 민의 왜곡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는 좋지 않은 선거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종류의 안 모두 다 민의를 왜곡하는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선거제도 모두, 세 종류의 선거제도 모두 좋지 않은 선거제도다. 그럼 민의 왜곡 요소가 뭐냐?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의석 배분이 여론의 흐름을 투명하게 반영하지 않고 여론의 흐름과
상관없이 의석 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걸 민의를 왜곡하는 제도죠. 선거의 목표가 민의를 그대로 비례적으로 반영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그런 의견이 득표율에 따라서 입법 결과에 반영되는 게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치르는 거죠. 근데 여론과 상관없이 아니면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의석 배분 결과가 초래된다면 그거는 아주 좋지 않은 선거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훼손하는 선거제도죠. 근데 SNTB 이전에 설명했던 그 중대선거구제 단기 비양식 선거제도는 왜 민의를 왜곡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정당 한 후보가 표를 흡수해가지고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이 예를 들어서 30%를 득표해서 A라는 정당의 후보들이 30%를 득표했으면은 30%만큼의 의석이 가져가야 되는데 A라는 정당의 예를 들어서 갑 후보가 이 30% 대부분을 다 가져갔어요. 30% 대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 후보는 거의 미미한 득표를 했다. 그러면 갑 후보 한 사람만 당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원 정수가 이 선거구 의원 정수가 10명이라면 10명의 30%는 3명이 당선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한 후보가 이 30% 대부분을 가져가서 한 명만 당선되게 되니까 A라는 정당이 30% A라는 정당 후보들이 30%를 득표했는데 한 명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이 후보들의 표를 골고루 분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30% A라는 정당 후보들이 30%를 얻었으면 3명의 후보가 10%씩 골고루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이 표를 골고루 분산하기 위해서 이 A라는 정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중첩되지 않도록 특정 그러니까 권역의 특 지역을 맡아가지고 이 지역만 관리하는 거예요. 서로의 지지가 중첩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갑 후보는 이 한 권역의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을 후보는 또 이 갑과 중첩되지 않는 그런 지역만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가입할 때도 갑 후보는 뭐 특정 상임위원회에 가입하고 을 후보는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의 중첩을 막아야 돼요. 표의 중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표의 분산, 그 다음에 또 전략적인 공천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효과적인 표의 분산에 실패한 정당은 자신들이 얻은 정당 득표에 비해서 더 낮은 의석을, 더 적은 수의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거제도예요. 그 다음에 위성정당. 위성정당을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에 따라서 의석 배분이 전혀 달라진다면 좋지 않은 선거제도죠. 그래서 일단 준연동형 선거제도하고 연동형 선거제도는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구에서 많이 승리한 정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지역구에서 승률이 높은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위성정당은 지역구 의원을 한 명도 내지 않고 비례대표 의원만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위성정당은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영배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이상 50% 이상을 추천할 시 비례대표 의원도 50% 의무적으로 추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강민정 의원안이 있는데 이제 강민정 의원안은 어떤 위성정당 방지 조항을 포함시켰냐면 비례대표 추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한다라는 이제 조항을 뒀는데 사실 이와 같은 그런 위성정당 방지 조항은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민주당이
민주당 지역구 의원도 내고 비례대표 의원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위성정당에도 비례대표 의원도 내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도 내고 그러니까 이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두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 모두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유권자들한테는 어, 민주당한테는 지역구 후보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위성정당한테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위성정당을 지지해다오. 그렇게 얘기하면 유권자들은 전략적인 투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어,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위성정당을 지지하겠죠. 그럴 경우에 어떤 정당은 이런 편법을 쓰는 정당도 있고 안 쓰는 정당도 있겠죠. 그래서 위성정당을 내는 정당한테는 선거 결과 유리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위성정당을 억제할 방법이 없어요. 준연동형 선거제도와 연동형 선거제도 모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위성정당을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에 따라서 의석 배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이런 선거제도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나쁜 선거제도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아주 좋지 않은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김두관 의원안도 준연동형 선거제도니까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이 있고 이윤주 의원안은 연동형 선거제도니까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위성정당이 창당 가능성이 없는 선거제도는 이제 김종민 의원의 병립형 선거제도,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의 단순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의 창당 가능성도 없고, 그 다음에 SNTB라는 그런 선거제도를 하위 선거제도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선거제도는 이런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이제 둘을 비교하자면 박주민 의원안은 비례대표성, 그러니까 득표율만큼의 의석이 배분되는 반면에 김종민 의원안은 소선거구에서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선거구에서는 민의가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 두 정당 외에 군소정당 후보에게 던진 표는 다 사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처럼 위성정당 창당이나 아니면은 SNTB를 통해서 표의 효과적인 분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표의 왜곡 가능성은 김정민 의원안이나 박주민 의원안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준연동형 선거제도, 연동형 선거제도는 폐기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민의 왜곡 요소의 유무로 따질 때 여러 가지 9개 개정안 중에 가장 우수한 제도는 이 두 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 안들은 뭐 다른 장점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장점도 있겠지만 위성정당 창당 그 다음에 SNTB 중대선거구를 통한 표의 왜곡이라는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어떻게 보면 다른 기준에 비해서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거제도다.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장단점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